네, 진사로입니다. 60일의 한능검 심화 41번부터 해설 강의를 계속하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1번이죠. 밑줄 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시기예요. 자, 2차 세계대전이 본격화되었을 때 일제가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죠. 통치 방식으로 보자면 민족 말살 통치, 또 한 가지의 키워드가 있다면 국가총동원법, 이렇게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족말살 통치는 황국신민서사의 암송이나 창씨개명, 신사참배, 궁성요배 등 이제 우리 민족의 한국인, 조선인이라는 그 색깔을 완전히 지워버리겠다라는 통치 방식이고, 이 국가총동원법은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인력 및 물자를 국가 주체로 수탈해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 국가총동원법에는 미국 공출 및 배급제도, 그 다음에 이제 강제징용, 그러니까 노동력 징발이죠. 강제징용이나 학도 지원병,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도 정신근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근로 하면은 위안부 같은 게 여기에 해당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선지에 등장할 겁니다. 정답 먼저 말씀드리자면 3번이죠. 여자 정신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라는 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선지도 말씀을 드릴게요.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정리 사업이 실시되었다. 이건 1900년대 일제가 본격적으로 대한제국의 국권을 빼앗아가던 시기에 있었던 일이죠. 이거는 이제 경제권을 빼앗아가는 일이죠. 만주군벌과 일제 사이에 미스야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거는 이제 1920년대. 자, 그 다음에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 이것도 1920년대 초에 있었죠. 이 암태도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지금 목포 앞바다에 있는 섬인데, 지금은 차 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때 소작쟁이가 전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 때 허가를 받도록 하는, 이건 회사 설립 허가제죠. 회사령 공포 1910년대 초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2번.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일제강점기 종교계의 활동을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한 후 게시판에 올려주시오라고 했어요. 자, 각각의 종교에 대한 활동이 빈칸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지 볼게요. 자, 가에 보니까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이다. 요거는 이제 대종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하고 가에 들어갈 개신교 관련 내용으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자, 의민단을 조직하여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천주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역시 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치는 않네요. 자, 간척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운동을 펼쳤다라는 거, 이거는 원불교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다에 들어갈 이 원불교 관련 설명으로 적절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이거는 이제 개신교에 대한 설명인데, 특히 이제 감리교 선교사였던 아펜젤러 선생께서 이 배제학당을 세우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했다. 이거는 천도교의 대표적인 활동이에요. 소파 방정환 선생께서 주도하신 천도교 소년회 이 단체에서 어린이라는 용어를 제정하고 어린이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에 들어갈 요거 천주교랑은 맞지는 않겠습니다. 자, 43번 갈게요. 조선민족혁명당 창립 8주년 기념선언 해가지고 가부대의 설명으로 옳은 걸 물어봤는데, 자, 1938년 가부대를 조직하고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켰다. 쭉 읽다 보시면 지난해 가을 가와 한국 광복군의 통합 편성을 기반으로 전민족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가 맨 마지막에 있죠. 이 부대와 한국 광복군의 통합 편성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용대. 자, 1938년에 이제 김원봉 선생을 필두로 해서 윤세주 선생 같은 분께서 조직하셨던 중국 관내 지역의 최초 한인 부대예요.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바로 나와야 돼요. 이 조선의용대는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부대다.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의용대가 여기 보면 한국 광복군에 통합 편성됐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화북 세력하고 그 다음에 잔류 세력으로
요 조선의용대가 분화되죠. 그래서 요 화북 세력은 결국 조선의용군 이렇게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잔류 세력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한국광복군에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후에 한국광복군은 인도 미얀마 전선에서 작전을 수행하든가 미국과 연계해가지고 국내 진공작전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문제에선 조선의용대를 물어봤고 정답은 4번이에요. 이게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자, 다른 선지들도 좀 볼게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요거는 대한독립군단에 대한 설명이에요. 홍범도 장군의 부대였던 대한독립군, 그 다음에 김자진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북로군정서 등 청산리 전투에 참가했던 여러 부대가 대한독립군단으로 통합이 됩니다. 다만 이때 간도참변 때문에 이 대한독립군단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요. 그래서 러시아의 자유시로 넘어가게 됐는데, 여기서도 자유시 참변을 겪으면서 크게 타격을 받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다시 어쩔 수 없이 만주로 돌아오는데, 이때 이제 또 일제가 만주 군벌하고 미스야 협정을 맺으면서 활동이 더 위축이 되죠. 그러니까 그 시기를 전후해 가지고 3부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로 이렇게 이제 나누어졌다가 삼부 통합 운동이 일어나면서 북만주 지역은 혁신의회,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이렇게 이제 두 조직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대전제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한 부대는 한국독립군이에요. 한국독립군. 지청천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인데, 이 부대가 바로 그 혁신의회, 그러니까 북만주 지역에 이제 통합됐던 혁신의회 산하의 부대예요. 그래서 이 한국독립군이 한중연합작전을 통해서 쌍성보 전투나 대전제령 전투에서 성과를 올렸다라는 거죠. 자, 같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제 조선혁명군도 있습니다. 양세봉 장군께서 지휘하셨던 부대로 영릉가 전투나 흥경성 전투를 수행한 남만주 지역의 국민부 산하부대,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이 동북항일연군의 전신이 되는 부대를 보면 되겠죠. 만주 항일 유격대, 뭐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요 부대는 아마도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 완전히 사회주의 쪽이고, 동북항일연군, 특히 이 부대는 이제 여기에 그 북한의 나중에 최고 권력자가 되는 그 김일성이 이제 부대장으로서 지휘했던 부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요 동북항일연군이나 만주항일 유격대는 아마도 정답 선지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 요건 이제 북로군정서. 자, 이 북로군정서에서 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 대종교 쪽에서, 그 종교 있죠, 대종교 쪽에서 무장투쟁을 위해서 중광단을 설립을 했다가 이 중광단이 이제 북로군정서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더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억해 두세요. 44번 가겠습니다. 가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옳은 것은, 자, 가지역에서 설인 항일 독립정신을 찾아서 하고 나왔는데, 자, 김학연의 명동학교 설립, 그 다음에 이상설이 세운 서전서숙, 그 다음에 윤동주와 송몽규의 민족의식이 싹튼 용정촌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윤동주 선생은 워낙 뭐 유명한 시인이니까 아실 거고, 이 송몽규 선생도 윤동주 선생하고 굉장히 친한 그런 독립운동가 분이십니다. 자, 이거랑 관련된 지역이 어디냐라는 건데, 이게 이제 정확히 말하면 이제 북간도, 그러니까는 만주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북간도 지역과 관련된 그 내용을 찾아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 먼저 말씀드릴까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던 그 북로군정서, 여기 이제 북로군정서가 바로 북간도 지역에서 활동했다. 그러니까 북만주라고 보시면 돼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서로군정서도 있죠. 여기는 이제 서간도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말 그대로. 자,
권업회가 설립되어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요거는 이제 연해주 지역이죠.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 자, 요거 말씀드릴 때는 최재형 선생 이름을 꼭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담이지만 여기서 홍범도 장군께서도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이제 만주 지역으로 넘어가서 대한 독립군 활동을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봉창이 일왕의 행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 이봉창 선생은 한인 애국단에 계셨던 의사분이죠. 자, 요거는 이제 도쿄에서 있었던 일.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이 창설되었다. 자, 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요 유학생들의 발표, 요거는 이제 3.1운동 한 달 전이죠. 역시 도쿄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북로 군정수의 활동과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5번. 밑줄근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의 사실로 옳은 것은, 사실 군정청이 있었다라는 거에서도 알 수 있어요. 자, 50일에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환영회가 중앙청 광장에서 열렸다. 자, 하지 중장, 헬밋 준장 등 군정청 주요 인사, 김규식, 여운형, 안재용 등 정계 인사. 자, 서윤복 선수의 우승을 기뻐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군정청은 그러니까 미 군정시대. 그러니까 요거를 다른 말로 해방공간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1945년에서 48년까지 3년간 요때를 해방공간, 그때 이제 미 군정 시기였죠. 자, 이 시기에 사실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거 정답 찾는 게 좀 어렵지 않아야 됩니다. 이때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신한공사의 설립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신한공사가 설립되어 귀속재산을 관리하였다라는 거예요. 자, 1945년 8월에 일제가 패망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완전히 나가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38도선 기준으로 남북 분할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남한에 들어왔던 미국 군정은 그 일본 애들이 남기고 간 그 재산들, 특히 뭐 이제 공장 같은 부동산적인 재산들 있죠. 이런 걸 처리하기 위해서 신한공사를 설립을 해요. 그래서 귀속재산, 즉 일본인이 남기고 가서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온 재산, 요거를 신한공사를 통해서 관리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건 이승만 정부 때죠. 정확히 말하면 6.25 전쟁 이후입니다. 이승만 정부. 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었다. 박정희 정부 때죠. 자,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다. 요거 이승만 정부 때인데, 이제 요 반민족행위 관련된 그 반민족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률 있죠. 그 법률은 재헌국회에서 만들었습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안법 파동이 일어났다. 이거 역시 이승만 정부 때죠. 그렇기 때문에 요 군정청 있던 시기보다 뒤에 있었던 일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46번. 가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대성동 마을에 대한 설명인데, 군사분 개선 남쪽 비무장지대에 있대요. 자, 이 가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 직후 비무장지대의 남북이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만 남기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 가에 들어갈 전쟁은 바로 6.25 전쟁이 되겠습니다. 자,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는 문제입니다. 정답 금방 나오죠. 1번입니다. 에치슨 선언이 발표된 거, 요거는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있었고, 특히나 이 에치슨 선언은 6.25 전쟁의 배경이 됩니다. 미국이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극동 방위선을 이제 긋게 되는데, 이 극동 방위선 안에 우리나라는 들어가지 않았고 일본까지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소련과 북한에서는 남침을 해도 미국에서는 참전하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의 배경이 됐습니다.
다른 것들은 전부 다 6.25 전쟁 중에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졌고, 그 다음에 흥남 철수작전이 전개됐고,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했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국민방위군 사건이 폭로되었다라는 거, 이것도 6.25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은 게 있다면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거. 발췌, 글씨가 안 좋네요. 죄송합니다. 발췌 개헌안이 통과된 것도 6.25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저 부산 임시수도에서 그 발췌 개헌안이 통과됐어요. 그 다음에 이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거는 이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병력들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국민방위군을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모집을 해놓은 이 국민방위군 이제 수십만 그 분들을 갖다가 이제 방치를 합니다. 그래서 뭐 먹을 것도 제대로 보급을 안 해주고 이래가지고 막 굶어 죽고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보급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이걸 갖다가 그 국민방위군의 지휘부 장교들이 이제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폭로가 됐다라는 게 국민방위군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도연맹 사건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6.25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자,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삼선 개헌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 시위를 벌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삼선 개헌에 대한 반대 시위. 자, 신민당과 제야 세력도 범국민 투쟁위원회를 결성했다라는 거죠. 자, 삼선 개헌입니다. 이거 언제 있었나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반대 시위를 벌였지만 결국 삼선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까지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아예 유신 체제로 넘어가게 되죠. 물론 이때도 박정희 정부예요. 유신 개헌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유신 개헌. 이때도 박정희 정부. 이제 경제 개발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7.4 남북 공동성명 같은 이런 남북한 통일에 관련된 최초의 그 합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그 뒤에 바로 유신 개헌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이것만 말씀드려도 정답은 금방 나오죠. 5번이 정답입니다. 국회 예산 및 헌법의 일부 효력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선포되었다라는 게 바로 이 유신 개헌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삼선 개헌보다 뒤에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하였다라는 것은 4.19 혁명 직후의 일이에요.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고 허정 과도 정부가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헌법이 바뀌고 내각 책임제로 이렇게 이제 헌법이 바뀐 후에 총선거가 이루어지면서 장면 내각이 수립됐고, 그로부터 1년 후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를 비롯한 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부의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되었다. 이거는 이승만 정부 때 있었던 일이죠. 이승만 정부 때. 자, 그 다음에 최고 통치 기구인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이제 구성되었다라는 건데, 요거는 5.16 군사정변에 이때 만들어졌어요. 국가재건 최고회의는 그러니까 이제 입법기관을 대신하는 그 박정희 등 군부 세력이 만든 입법기관을 대신하는 이제 기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이것도 이승만 정부 때의 일이에요. 이 이승만 정부가 나중에 그 독재 체제로 나아갔다라고 보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제 조봉암과 간부들이 구속된 요 진보당 사건, 그리고 경향신문의 폐간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48번 갈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습니다. 자, 대학생들의 평화적 시위를 질서유지 진압이라는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부대를 투입하여 무차별 사륙하였고 발포 명령까지 내렸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일부 언론은 순수한 광주 시민의 의거를 불순배의 선동이니 폭도의 수행이니 난동이니 하며 몰아붙이고만 있습니다. 자,
사실 그대로 보도해 주시기를 수많은 사망자의 피 맺힌 원혼과 광주 시민의 이름으로 간절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 읽으시면 어느 민주화 운동인지 바로 나오죠. 5.18 민주화 운동입니다. 자, 광주 지역에서 시민군이 결성돼서 그 계엄군에 대항했던 운동이에요. 물론 무차별적으로 진압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정답을 먼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이 5.18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내용은 이 기록물이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이 정답이에요. 자, 허정 과도 정부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까 이제 앞문제에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이제 4.19 혁명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자,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였다. 이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초기에 있었던 6.3 시위예요. 박정희 정부는 수립되자마자 경제발전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개발을 하기 위한 종잣돈도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하고 수교를 하기도 했고, 이제 독립축하금 명목으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돈을 주기도 했어요. 뭐 차관도 지원해주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독일의 광부나 간호사를 파견한 일, 내지는 베트남 전쟁 파병 같은 것도 전부 경제개발을 위한 자금 모집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호언철폐,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거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을 말해요. 이제 박종철 학생의 고문치사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4.13 호언 조치가 발표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고, 이때 이제 대학생 이한열 학생이 또 최루탄을 맞고 희생이 되죠. 이제 그래서 이 항쟁이 굉장히 커지고, 결국은 이제 6.29 선언으로 이제 국민들의 뜻에 따르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때 6.29 선언 이후에 헌법이 바뀐 게 지금까지도 5년 단임 직선제,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뽑는 제도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죠.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하며 시위가 시작되었다. 이것도 4.19 혁명이에요. 자, 이때 시위 과정 중에 이제 대학생 김주열 학생이 이제 최루탄을 맞고 이제 사망을 한 다음에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 교수들도 시국선언 발표하면서 이 시위가 커집니다. 그래서 결국 이승만이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는 이런 일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자, 49번 갈게요. 자,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자, 사실 저는 이 그림만 보고 바로 이 정부를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통령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시장경제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경제개발 전략을 추진해왔습니다. 자, OECD 회원국이 되었다라는 데서 이 정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영삼 정부죠. 뭐 저는 이 얼굴 보고서 김영삼 전 대통령이네 이렇게 이제 알아내기도 했어요. 근데 OECD 회원국이 됐다라는 게 바로 OECD에 가입했던 시기, 즉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이때 이제 OECD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게 있겠죠. 그게 바로 금융실명제가 시행됐다라는 겁니다. 자, 정답이 2번이에요. 여기 나온 그대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험에 나올 것 같지는 않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 법들도 서열이 있죠. 가장 최상위의 법은 헌법, 그 다음에가 법률, 그 다음에가 명령, 그 다음에 이제 지방 쪽에가 조례, 마지막이 규칙 정도인데, 이거는 부등호를 잘 표시해야 돼요. 마지막이 규칙, 이 정도예요. 뭐 이게 정치 쪽에서는 이 얘기를 많이 다루죠. 그래서 이제 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려면 당연히 법률적인 조치가 필요할 거예요. 근데 이 법률적인 조치를 하기에도 시급하다라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쨌는지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 명령을 내려버린 거예요. 오늘부터 바로 금융실명제 한다. 이러고서 이제 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법률적인 그 조치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제 법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자, 어쨌든 이게 이제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게 김영삼 정부의 경제적인 업적 중 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됐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박정희 정부 때 일이에요. 특히 유신 체제 하에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자, 이 개성공단 건설하자라고 합의한 거는 김대중 정부 때지만 이 건설이 이루어진 거는 노무현 정부 때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국과 미국 사이의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됐다도 역시 노무현 정부입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국과 칠레의 FTA는 김대중 정부 때고 한국과 미국의 FTA는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었다. 이건 이제 김대중 정부 때죠. 자, 마지막 50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하고 물었어요. 자, 정주영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남북한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남북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해서, 자, 여기 이제 금강산 관광객 실은 배가 동해항에서 첫 출항했다라는 겁니다. 자, 금강산 관광사업이 시작된 요 정부는 바로 김대중 정부예요. 뭐 금강산 관광사업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김대중 정부는 통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던 정부이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정책으로는 햇볕 정책 이게 있고, 그 다음에 김정일하고 평양에서 만나는 그 1차 남북 정상회담과 6.15 남북 공동선언, 이거를 크게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자, 요게 1차 남북 정상회담. 요거랑 관련이 됩니다. 2차 남북 정상회담은 노무현 정부 때 있었죠. 역시 평양 가서 김정일 만난 거고, 그때는 14남북 정상선언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선지 볼게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요건 이제 박정희 정부 때인데, 이 남북조절위원회랑 관련된 게 또 한 가지 있다면 7.4 남북 공동성명. 자, 이게 이제 같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때의 일이에요. 역시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말고 또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면 남북 기본합의서. 요 남북 기본합의서에 비핵화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 남북 기본합의서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실현하였다. 이거는 이제 전두환 정부 때 일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여 그 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심화에 대한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수험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